안녕하세요. 희망맘이에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자야 할 시간이에요. 희망맘이 동화 들려드릴게요. 좋은 꿈 꾸세요. 잠들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왕치와 소새와 개미와 왕치는 머리가 벗겨져 있고 소새는 주둥이가 나와 있고 개미는 허리가 잘록 부러졌어요. 왕치의 대머리와 소새의 주둥이가 튀어나온 것과 개미의 허리가 부러진 이유가 있었어요. 옛날에 개미와 소새와 왕치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개미는 지금이나 그때나 다름없이 부지런하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소새는 성질이 괴팍해서 인정이 없고 야박했지만 재치도 있고 부지런하기도 했어요. 왕치는 너무 연약해서 매일 먹고 놀았어요. 그런데다 많이 먹고 성질까지 안 좋았어요. 서로가 가족은 아니었지만 한 집 한울 안에 같이 살면서 왕치는 놀고 먹는 것에 대한 눈치를 많이 받았어요. 개미는 성격이 너그럽고 낙천적이라서 왕새한테 못살게 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성질이 까다로운 소새는 왕치를 구박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 다가왔어요. 셋은 잔치를 열자고 했어요. 사실은 소새가 왕치를 놀리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개미는 이래도 저래도 다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흘간 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사흘 동안 잔치를 하면서 상을 차리는 것은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첫째 날은 개미가 잔치상을 차리고, 둘째 날은 소새가 잔치상을 차리고, 마지막 날은 왕치가 차리기로 했어요. 개미와 소새는 걱정이 없었으나 왕치는 걱정이 되었어요. 맨날 놀고 먹었기 때문에 잔치상을 차리는 것이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개미와 소새가 먼저 상을 차리는 것을 보고 우선은 배나 채우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첫째 날은 개미가 논으로 나갔어요. 논에서는 한참 벼를 수확하고 있었어요. 논의 아낙네가 먹을 것을 광주리에 이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개미는 먹을 것을 보자 가서 아주머니 다리를 콕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개미한테 물려서 놀라 소리쳤어요. 그 바람에 머리에 이고 가던 광주리를 쏟고야 말았어요. 광주리 안에는 흰 쌀밥에 김치와 된장찌개, 갈치구이 등 먹을 것이 많았어요. 개미는 먹을 것을 집으로 날라와서 셋이서 맛있게 나누어 먹었어요. 다음 날은 소새가 잔치상을 차리기 위해서 강가로 갔어요.
강에는 붕어도 있고 가물치도 있었어요. 하지만 소새는 물고기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말뚝 위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잠시 후 잉어가 물 위로 뛰어오르자 소새는 잉어를 잡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와서 싱싱한 인어를 셋이서 나누어 먹었어요. 왕치는 배부르게 먹은 후 다음날 자기의 잔치상을 차릴 날이 되자 걱정이 되었어요. 대충 핑계를 대고 넘어가려 했으나 너무 잘 먹었던 탓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우선은 논으로 가보았어요. 논에는 별을 수확하는 사람들만 보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니 엿장수가 엿을 파는 것이 보였어요. 엿을 사시오. 호박엿이 왔소. 왕치는 엿 목판 위에 가서 앉았어요. 엿은 맛있어 보였어요. 이걸 다 집으로 가져가면 좋은데 어떻게 가져갈지 걱정만 했어요. 왕치는 엿장수 어깨에 앉았고 엿장수는 어깨에 뭐가 붙었네 하면서 툭 치는 바람에 왕치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왕치는 그 길로 얼른 도망쳐 산으로 갔어요. 산에는 꿩도 있고 토끼도 있고 벌집도 보였어요. 벌꿀을 보니 군침이 돌았어요. 그때 잔디밭에서 송아지와 암소가 뛰어놀고 있었어요. 왕치는 송아지를 살살 꿰어 집으로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무슨 수로 송아지를 데리고 갈까 고민하다가 송아지 얼굴에 앉아서 간지럽혔어요. 송아지는 파리인 줄 알고 왕치를 꼬리로 때렸어요. 왕치는 송아지 꼬리에 실컷 얻어맞았어요. 그렇게 왕치는 이제 물가로 갔어요. 붕어가 뛰어놀고 있고 메기도 보였지만 답답하기만 할 뿐 방법이 없자 왕치는 그만 울고 말았어요. 그때 잉어 한 마리가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왕치는 울던 걸 멈추고 팔을 뻗어 잉어를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되려 잉어는 왕치를 꼴깍 삼켜서 잡아먹었어요. 다음날 왕치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집에 있는 소새와 개미는 걱정이 되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어요. 찾으러 다니면서 개미는 소새를 탓했어요. 왜 잔치를 열자고 해서 집에서 놀고 먹는 왕치를 곤란하게 만드냐고. 그러다가 왕치가 다치거나 죽었으면 어떡할 거냐고 한 소리 했어요. 소새는 하도 왕치가 염치 없이 행동하길래 좀 골려주려고 했던 건데 적당히 둘러대고
못하겠다고 할 줄 알았지. 그렇게 잔치상을 성큼 차리겠다고 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그렇게 둘은 한참을 찾아 헤매이고 다녔어요. 아무리 찾아도 왕치는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덧 해가 저물어 어두워지자 둘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때 물 위를 건너는데 잉어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것이 보였어요. 소새는 잉어라도 잡아서 배를 채우자 라는 생각에 잉어를 잡았어요. 개미와 소새는 왕치가 없는 집이 텅 빈 것 같이 허전했어요. 둘은 방금 잡은 잉어를 먹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먹고 있으니 왕치 생각이 더욱 많이 났어요. 한참을 먹다 보니 잉어 배 안에서 왕치가 풀쩍 뛰어나왔어요. 아까 낮에 왕치를 잡아먹은 잉어였던 것이었어요. 그 잉어를 소새가 잡아온 것이었어요. 소새와 개미는 반가운 것도 반가운 것이지만 너무 깜짝 놀라서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잉어 뱃속에서 나온 왕치의 행동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어휴, 더워. 어서들 먹자. 내가 이 잉어 잡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어서들 먹게나. 소새는 반가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왕치의 행동에 화가 났어요. 분명히 소새가 잉어를 잡아왔고 잉어 뱃속에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왕치를 살려냈는데 왕치는 되려 잉어를 자기가 잡아왔다고 서둘러 먹자며 생색을 내니까 괘씸했어요. 소새는 주둥이가 한자나 되게 나와서 눈을 내리깔고 앉아서 말이 없었어요. 개미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왕치의 행동에 기가 막혔어요. 속을 못 차리고 공짜를 바라면 이마가 벗겨진다더니 정말 왕치가 이마에 땀을 닦는데 머리가 훌러덩 벗겨졌어요. 소새는 주둥이가 한 발이나 나와버렸고 개미는 너무 웃다가 대굴대굴 구르다가 허리가 잘록하고 부러졌어요. 그때부터 왕치는 대머리가 되었고 소새는 주둥이가 길어졌고 개미는 허리가 부러졌다고 한답니다. 박시전. 옛날 조선시대에 신기한 능력을 가진 박처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처사는 금강산에 살고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은 명석한 두뇌를 가졌고
학문이 깊어서 아는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박처사의 딸에게도 하늘에서 정한 배필이 있었어요. 한양에 살고 있는 이득춘의 아들 이시백이었어요. 박처사는 신기한 능력으로 그걸 알고 이득춘을 찾아가서 두 집안의 자식을 혼인시키자고 했어요. 이득춘도 박처사의 능력이 범상치 않음을 알고 그러자고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혼인할 날이 되어 이득춘의 아들과 박처사의 딸은 혼례를 올렸어요. 그런데 혼인을 하고 신부의 얼굴을 보게 된 이시백은 크게 실망하여 박 씨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시백 집은 박 씨의 딸을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집에 일하는 머슴들도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득춘만은 박 씨를 위로해 주었어요. 박 씨는 집 뒤뜰에 피화당이라는 별채를 지어서 그곳에서 따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박 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신기한 재주를 보였어요. 시아버지가 벼슬을 얻게 되어 궁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왕에게 갈 때 입는 조복이 없어서 늘 걱정을 했어요. 이거 큰일이구나. 당장 내일 임금을 뵈러 궁궐에 가야 하는데 조복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더냐.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복을 어디서 하루 만에 만든단 말이더냐. 아무리 솜씨가 좋은 부인이라도 한 달은 걸려야 만들 수 있는 것을. 하지만 박 씨는 하룻밤 만에 조복을 만들어서 시아버지가 궁궐에 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박 씨가 하인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장에 나가서 어떤 할아버지가 끌고 온 비루 먹은 말을 사오라고 시켰어요. 아니, 어떤 할아버지가 말을 끌고 나올 줄 알고 그 말을 사오라는 거야? 비루 먹은 말을 사서 어디에 쓰려고. 참네. 하인은 심부름을 가면서 툴툴거렸어요. 장에 가서 비루 먹은 말을 싼 값에 사왔어요. 그 말을 열심히 먹여서 키우자 천리를 한다름에 달리는 천리마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온 사신은 천리마를 보고 탐을 내었어요. 이건 천리마가 아니더냐. 조선 땅에 이렇게 훌륭한 천리마가 있다니. 박 씨는 중국 사신에게 천리마를 비싼 값에 팔았어요.
덕분에 집안의 재산은 늘어나게 되었어요. 박 씨의 남편 이시백이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박 씨는 남편에게 신기한 연적을 주면서 여기에 먹을 갈아서 글을 쓰라고 일렀어요. 그렇게 해서 이시백은 붓이 나는 듯이 글을 써서 과거의 장원급제를 했어요. 이렇게 남편을 도와주었지만 이시백은 여전히 박 씨를 홀대하고 무시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박 씨가 시집을 온 지 3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박 씨는 시아버지를 뵙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아버님, 사흘이면 친정에 다녀올 수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 먼 곳을 사흘 만에 다녀온다는 게냐? 보통 사람 같으면 당치도 않을 일이네만. 너의 비범한 재주를 알고 있으니 다녀오도록 하거라. 박 씨는 가볍게 구름에 올라탔어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달 보름에 친정 아버지께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보름이 되자 박 처사가 한양으로 올라와 이득춘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박 씨를 향해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너의 나쁜 운은 다 했으니 누추한 허물을 벗도록 해주마. 그날 박 씨는 목욕을 하고 허물을 벗고 천하에 다시 없는 미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박 씨의 모습을 본 이시백은 그동안 홀대했던 것을 후회하고 미안해했어요. 박 씨의 눈치만 살피며 지냈어요. 그러다 상사병이 나서 알아누운 시백을 찾은 박 씨는 그동안의 시백의 행동을 나무랐어요. 그러자 시백은 싹싹 빌며 말했어요. 부인, 미안하오. 내가 못나고 옹졸하여 그동안 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을 다치게 했소. 정말 미안하오. 이제 와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나 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저절로 연심이 생겼소. 이제는 절대 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오. 그 모습에 박 씨는 웃으면서 그동안에 섭섭하고 서러웠던 마음을 묻어버리고 남편과 함께 행복한 날을 보냈어요. 시백은 과거의 급제한으로 벼슬이 높아져 병조 판서에 이른 뒤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박씨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명나라에 가실 때 반드시 임경업 장군을 데리고 가십시오.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시백은 임경업과 함께 명나라로 떠났는데 마침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 명나라 조정이 도움을 청해왔어요. 임경업이 반란군들을 한 칼에 물리쳤어요. 그 이후로는 오랑캐들이 임경업 장군을 두려워하여 조선에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얼마 후 청나라 왕은 조선을 칠 궁리를 하면서 먼저 임경업과 시백을 없애려고 기룡대라는 여인을 보내어 시백에게 접근하게 했어요. 하지만 똑똑한 박씨는 그 일을 미리 알고 남편에게 이렇게 일렀어요. 장차 한 미인이 찾아오거든 가까이 하지 마시고 반드시 피허당으로 보내세요. 박씨의 말대로 얼마 후 시백에게 미인이 찾아왔어요. 시백은 피허당으로 보냈어요. 그녀는 이시백을 암살하러 온 첩자 기룡대로 피허당에 와서 박씨를 보고 그 범상치 않음에 놀라 박씨를 죽이려고 했으나 오히려 박씨에게 혼이 나면서 멀리 달아나 버렸어요. 청나라 왕은 이시백과 임경업의 암살에 실패한 채 용골대 형제에게 10만 대군을 주어 조선을 치게 했어요. 하늘의 기운을 읽고 이를 알게 된 박씨 부인은 청나라군이 바다 건너 동대문 쪽으로 쳐들어올 것이니 동대문을 방비해야 된다고 말해 주었어요. 이시백은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었으나 간신 김자점이 반대하는 바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청나라 군대가 바다를 건너 동대문으로 쳐들어왔고 임금님은 남한 산성으로 피난하여 그곳에서 용골대에게 항복하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피해를 봤지만 박씨의 피허당에 모인 부녀자들은 무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한 용울대가 피허당에 침입했지만 박씨는 그를 죽이고 복수하러 온 그의 동생 용골대마저도 크게 혼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전쟁이 끝난 후 임금님은 박씨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걸 후회하고 박씨를 충렬 부인에 봉해 주었답니다. 토끼전. 바닷속 용왕님이 어느 날 깊은 병에 걸렸어요. 용왕님의 병은 너무 깊어서 어떤 약을 써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머나먼 나라에 사는 명의가 살아있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신하들 중 지혜롭고 말솜씨가 좋다는 자라를 보내 물 밖으로 나가서 토끼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자라는 토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토끼를 그린 그림을 돌돌 말아서 옆구리에 끼고 물속을 헤엄쳐서 바다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산으로 기어 올라가서 토끼가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러기를 얼마 후 토끼처럼 보이는 동물을 찾았어요. 쫑긋한 두 귀에 짤막한 앞다리, 길쭉한 뒷다리, 깡충깡충 뛰는 품이 영락없는 토끼의 모습이었어요. 자라는 기뻐하며 토끼에게 말했어요. 혹시 토 선생 아니십니까? 저는 바다의 호걸 별주부라고 합니다. 못해서 좋은 친구를 사귈까 하여 모처럼 육지로 나왔더니 오늘 산중의 호걸 토 선생님을 만났네요. 토끼는 남 모르는 자라가 꽉듯이 대접하며 높여 말해주니 기뻤어요. 뉘신지는 모르나 산중의 호걸 토생은 맞소이다. 산 좋고 물 좋은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하오. 그러자 자라가 토끼를 은근슬쩍 꿰며 말했어요. 토 선생의 명성은 일찍부터 들었으나 이제야 만나 뵙게 되었네요. 며칠 전에 이곳에 도착하여 이곳의 경치를 두루두루 즐기며 구경했는데 경치는 뛰어나나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고 위험한 짐승들이 많아서 토 선생 같은 군자가 살기에는 힘들어 보였소이다. 제가 살고 있는 용궁으로 말하자면 기이한 물풀과 아름다운 산호로 치장된 화려한 궁궐에 사시사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위험한 동물 또한 없으니 살기에 낙원이라 할 수 있지요. 토 선생이 같이 용궁에 가신다면 용왕님께 말씀 올려 벼슬이라도 한 자리 하실 수 있게 해드릴까 하는데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겠습니까? 자라의 말에 토끼는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래서 용궁으로 따라가기로 했어요. 자라는 토끼를 등에 태우고 바다 용궁으로 향했어요. 토끼는 용궁에 도착해보니 자라의 말대로 화려하고 기이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생전 처음 보는 물고기와 생물들이 흐늘거리며 맞아주었어요. 잠깐 여기서 기다리시지요. 가서 용왕님께 아뢰었고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자라는 토끼를 손님방으로 인도한 뒤 사라졌어요. 용왕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나 손님을 데리고 와서 혼자 두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때 갑자기 용궁 속에 포졸들이 나타나서 토끼를 묶어서 데리고 갔어요. 놀란 토끼는 고개를 들어서 둘러보니 바로 앞에 용왕님이 아픈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나는 바닷속 용궁의 용왕이다. 내가 병이 들어서
토끼의 간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별주부를 시켜서 너를 용궁으로 데려왔다. 너는 한낱 미물로서 용왕을 위해 죽게 될 터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만약에 나의 병이 다 나으면 너를 위해서 공덕비를 세워주겠다. 토끼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이 노래졌어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좋은 꾀가 생각이 났어요. 용왕님, 잠시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아침마다 풀잎에 맺힌 이슬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 중에 약초들만 먹기 때문에 제 간이 참으로 좋은 약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병든이들이 저에게 와서 간을 달라고 매일 사정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부탁을 듣기 괴로워서 간을 꺼내서 맑은 계곡물에 씻어서 깊은 산속에 감추어 놓고 다닙니다. 만약 용왕님의 병이 이렇게 깊은 줄 알았다면 간을 가져올 것인데 안타깝게도 산속에 두고 가져오질 않았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토끼가 태연하게 말을 하니 용왕님은 의심스러우면서도 간은 필요했어요. 토끼, 너의 말이 사실이 떴다? 토끼는 이제 되었구나 싶어서 공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감히 제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의 말을 믿지 못하신다면 지금 저의 배를 갈라서 간을 꺼내십시오. 토끼의 말을 듣고 용왕은 생각했어요. 만약 토끼의 배를 갈라서 간이 없다면 공연히 약을 구하지도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없애는 일이 되는 터인데, 뿐만 아니라 그런 뒤에는 또 누구를 시켜서 토끼의 간을 가져오게 한단 말인가. 차라리 저 토끼를 달래어 가서 간을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이 낫겠구나. 그리하여 용왕은 토끼를 풀어주었고 자라는 토끼를 태우고 다시 육지로 올라갔어요. 바닷속을 빠져나와 육지로 온 토끼는 냉큼 뛰어가며 자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간을 꺼내놓고 다니는 이가 세상에 어딨단 말이냐? 으휴! 라고 하며 멀리 깡충깡충 사라졌고 자라는 멍하게 토끼만 바라보았답니다. 수탉과 돼지. 옛날 하늘나라에는 수탉과 돼지가 살고 있었어요. 돼지는 항상 자신의 코를 자랑했어요. 수탉아, 나 코 예쁘지? 그래, 너의 코는 정말 예뻐. 마음씨 착한 수탉은 돼지가 코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칭찬을 해주었어요.
어느 날 하늘나라의 임금님이 땅 위의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면서 돼지와 수탉을 땅으로 보내주었어요. 잘난 척하는 돼지는 이렇게 툴툴거리며 말했어요. 치, 이렇게 잘생긴 나한테 땅의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마음씨가 착했던 수탉은 땅의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일을 찾아 나섰어요. 사람들이 아침에 늦잠을 자는 모습을 본 수탉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아침마다 노래를 불러서 사람들을 깨워주어야겠어. 그러면 늦잠 자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기뻐했어요. 다음날 수탉은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지붕에 올라가서 꽃기요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람들은 아침을 알려주는 수탉에게 고마워했었어요. 그런데 돼지는 일하는 것이 싫어서 쿨쿨 잠만 잤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나라의 임금님이 돼지와 수탉을 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수탉에게는 왕관을 씌워주었어요. 매일 쿨쿨 잠만 잤던 돼지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돼지, 너는 게으르고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않았으니 너의 그 예쁜 코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돼지의 코를 손으로 꾹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이고, 내 코, 아이고. 임금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돼지는 엉엉 울면서 말했지만 임금님은 벌이라며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돼지의 코가 납작해져 버렸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오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떡을 팔아서 겨우 먹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오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느 누가 와도 함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떡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장사를 끝낸 후 고개 넘어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갑자기 산속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너무 깜짝 놀라서 호랑이에게 떡을 던져 주었어요. 어머니는 다시 집으로 걸어갔어요. 두 번째 고개를 넘어가니까 아까 호랑이가 또다시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도망가기 위해서 호랑이에게 또 떡을 주었어요. 그렇게 10고개를 넘고 나니 바구니에는 떡이 없었어요. 호랑이는 또 나타났어요. 엉,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님, 이제 떡이 없어요. 집에는 저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야 해요. 살려주세요. 그럼 잡아먹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삼켜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호랑이는 오누이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어요.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그러자 오빠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가 아니에요. 감기에 걸려서 그렇단다. 어서 문을 열어주렴. 그러자 이번엔 동생이 말했어요. 그러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호랑이는 창호지를 뚫고 손을 방 안으로 내밀었어요. 이것 봐라. 아이들은 방 안에 발톱이 서 있고 털도 나고 줄무늬가 있는 호랑이 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호랑이 발이야. 어서 도망가자. 오누이는 집 뒷문으로 얼른 도망쳤어요. 오빠, 우리 나무 위에 올라가자. 호랑이가 못 올라올 거야. 그때 집 뒤에 장독대 옆에 도끼가 보였어요. 그래, 저 도끼로 찍으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자. 오누이는 도끼질을 하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잠시 뒤 호랑이는 아이들을 찾으러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본 동생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 바보. 우리 나무 위에 있는데. 호랑이는 분명히 어디에선가 소리가 들리는데 아이들을 찾지 못했어요. 마당의 우물가에 보니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호랑이는 아이들을 잡으려고 해봤지만 우물인 걸 알았어요. 그렇게 뒤돌아보니 나무 위에 아이들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호랑이는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없자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거기는 어떻게 올라가는 것이냐? 그러자 오빠는 꾀를 내어 이렇게 말했어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라고 말을 하자 호랑이는 얼른 부엌에서 참기름을 발라 나무 위로 올라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미끄러지기만 할 뿐 나무 위로 올라갈 순 없었어요. 이 모습이 우스운 동생은 깔깔거리며 웃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휴, 바보. 도끼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는데. 동생은 아차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도끼를 나무에 쿵쿵 찍으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누이는 무서웠고 이제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걸 생각하니 기도하는 방법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자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모습을 본 호랑이도 아이들처럼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도 제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이번에도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그만 줄이 끊어져서 땅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한편 튼튼한 동아줄을 탄 오누이는 하늘로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되어서 밤하늘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야들야들 다 익었을까?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이 많은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이 양반은 머슴들에게는 하루 종일 일만 시키고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어요. 어휴, 배고파서 쟁기들 힘이 하나도 없네. 욕심쟁이 영감, 밥이라도 제대로 줄 것이지. 쉿, 조용히 해.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돈도 제대로 못 받지 않았는가? 우리 어서 일하러 가세. 머슴들은 양반에게 일 안 하고 놀고 있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무서워서 황소처럼 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양반은 활을 잘 쏘는 머슴을 불렀어요. 돌쇠야, 꿩 사냥을 나갈 테니 얼른 채비를 하여라. 양반과 돌쇠는 사냥길에 나섰어요. 그렇게 꿩을 찾으러 산속을 다녔지만 꿩이 보이지 않았어요. 양반은 말 고삐를 늦추면서 말했어요. 돌쇠야,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 양반은 나무 굴뚝에 앉아서 집에서 가져온 꿀떡을 먹었어요. 돌쇠도 배가 고팠는데 양반이 먹는 모습을 보니 군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꿀떡도 마른데 하나쯤은 주시겠지?
그때 양반이 갑자기 가슴을 쿵쿵 치면서 말했어요. 돌쇠야, 떡이 목에 걸린 것 같구나. 물을 떠오너라. 돌쇠는 물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어요. 물을 떠서 다시 산으로 올라와 보니 양반은 떡을 다 먹었고 빈 보자기만 있었어요. 돌쇠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양반과 다시 꿩을 잡으러 길을 나섰어요. 그때 갑자기 산속에서 후두둑 하면서 꿩이 날아올랐어요. 돌쇠는 화살을 쏘아 꿩을 맞췄어요. 양반은 드디어 꿩을 잡았다며 좋아했어요. 돌쇠야, 꿩을 구워 먹게 불을 피우거라. 돌쇠는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꿩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불을 피웠어요. 꿩고기는 불에 구워 맛있게 익어갔어요. 양반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돌쇠가 혼자서 꿩을 잡은 건데 고기를 안 줄 수도 없고 나 혼자 먹고 싶은데 좋은 수가 없을까? 옳지, 그거면 되겠군. 양반은 서둘러서 돌쇠를 불렀어요. 얘 돌쇠야,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혼자서 꿩고기를 먹는 건 어떻겠느냐? 내기라고요? 그래, 까자로 끝나는 세 줄로 된 시를 먼저 짓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꾸나. 예, 알겠습니다. 양반은 돌쇠는 무식해서 모르니 혼자 꿩고기를 다 먹을 생각에 웃음이 나왔어요. 돌쇠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들야들 다 익었을까? 쫄깃쫄깃 맛이 있을까? 냠냠 한번 먹어볼까? 그러고는 잘 구워진 꿩고기를 먹어버렸어요. 까로 끝나는 시를 생각 중이던 영감은 돌쇠의 행동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네 이놈 돌쇠야, 시는 짓고 먹어야지 지금 뭐하는 게냐? 저는 이미 아까 까자로 끝나는 시를 지었지 않습니까? 언제 시를 지었다는 것이더냐? 저는 까자로 끝나는 시를 지었습니다. 야들야들 다 익었을까? 쫄깃쫄깃 맛있을까? 냠냠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말입니다. 뭐라고? 양반은 돌쇠의 말에 화가 났지만 까자로 끝나는 말을 했던 건 맞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었어요. 혼자서 꿩고기를 마저 먹던 돌쇠가 양반에게 꿩고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양반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만 떨군 채 돌쇠에게 미안해 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자요.